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고구마툰. 시어머님이랑 어디 다니기가 너무 창피해요. 이유인즉슨 너무 부정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싸움 닦았다고 해야 할까요? 시비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간단한 몇몇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돼지갈비집을 갔어요. 구워주는 집을 갔는데 서빙하시는 이모님이 고기를 올려주시고 조금 있다가 오셔서 뒤집어 주셨는데, 고기가 살짝 그을린 듯 탄 건 아니었어요. 양념 돼지갈비 구우면 흔히 나오는 그을림 정도였는데, 에잉? 다 탔네. 이건 탄 게 아니고 양념 때문에. 아니 뒤집으라고 말을 하고 가던지. 다 탔네. 니들 것도 얼른 뒤집어라. 아휴 다 탔네. 뒤집어 보니 안 탔어요. 안 탔어요. 탄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머니, 안 탔는데요? 다 탔네. 거기 아유 그냥 이분이 늦게 와서 거기 탄 부분 잘라 먹어라. 그리고 반 좀 갈아주세요. 아, 지금 고기가 덜 익은 상태라서요, 육즙이랑 양념 나오면서 판이 또 타서 들러붙어요. 다 익고 나서 판을 깨끗한 걸로 갈아드릴게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가서 새 판 좀 가져와요. 그리고 조금 늦게 가져오셨는데, 서빙하시는 분 바로 옆에서 아휴 여긴 알바 교육을 안 하나? 뭘 말하면 바로바로 안 해? 하시더라고요. 약국을 갔어요. 연고 사려고요. 마드 땡땡인지 후 땡땡인지 그런 걸 사러 갔다가 약국에서 저희 지금 그게 없어서 똑같은 성분 약 드리겠다고 다른 이름의 연고를 주셨어요. 아니 이거 말고 마데카스 달라니까요. 아, 죄송해요. 지금 다 떨어지고 없네요. 아니 그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그게 왜 없어? 이게 마진이 더 많이 남아서 이런 이름도 없는 거 파는 거 아니에요? 마데카스 없는 약국이 어딨어? 필요 없으시면 안 사시면 되잖아요. 안 살 거예요. 이런 비양심적인 약국이 있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과일 후식을 주는 곳이었어요. 서빙하시는 분이 와서 후식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길래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안 받겠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시어머님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과일을 보고 저기요 저 과일은 우린 못 받았는데. 어머님, 제가 안 받는다고 했어요. 아니 공짜로 주는 걸 왜 안 받아? 주세요 과일. 과일을 가져다 줬어요. 귤, 포도 이렇게 나왔는데, 귤이 껍질이 살짝 말라 있었는데 아니 이걸 상한 걸 줘요? 상한 게 아니고요, 오전에 과일을 썰어둬서 껍질이 조금 마른 것 같네요. 저희는 과일 매일매일 들어와서 절대 오래된 건 안 써요. 바꿔줘요. 상한 거 아니에요. 바꿔줘. 아무리 후식이라도 이런 거 손님한테 주면 어째? 어머니, 그거 제가 먹을게요. 바꿔 먹어 깨끗한 걸로. 새로 썰어다 줘요. 썰려 있는 거 말고. 서빙하시는 분이 후식 접시를 들고 다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먹을 거냐고 하니까 안 먹는다고 하고, 아버님 과일 드실 거예요? 안 먹는다. 어머님, 아무도 안 드신다는데 제가 먹을게요 했더니 야 공짜인데 좋은 거 받아가야지. 새로 과일이 나오니까 비닐 달라 그러고 다 싸우셨어요. 근데 결국 아무도 안 먹어서 저희 집에 갈 때 저 주시더라고요. 식당에 저녁 먹으러 가서 술을 시켰어요. 참이슬 주세요 했는데 알바분이 실수를 해서 처음처럼을 가져왔어요. 제가 참이슬 시켰는데 아, 죄송해요 하고 다시 참이슬로 가져왔는데, 바쁘지도 않은 식당에서 실수를 하면 어째? 일 그렇게 하면 잘리겠다 야. 아니면 사장 딸인가? 하니까 알바생이 멋쩍은지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요즘은 알바들 교육을 제대로 안 하나 봐. 표정 관리도 못하고 서빙도 제대로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알바를 다른 데로 보냈어요. 이런 비슷한 게 수없이 많아요. 버스에서도, 마트에서도, 택시에서도, 식당은 물론이며 쇼핑할 때도, 뭐 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어디서나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같이 다니기 너무 창피하고 답답해요. 한 달 전쯤에 서면에 가서 친구들이랑 옷가게를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옷가게의 탈의실에서 핸드폰이 놔둬져 있는 걸 봤어요. 전 괜히 얽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놔두면 찾아가시겠지 싶어서 건드리지도 않고 나왔거든요. 나와서 옷을 보고 있으니까 그 폰 주인인 남성분이 저한테 혹시 핸드폰 있는 거 못 보셨어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네, 봤는데요. 그냥 안 건들고 나왔어요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계속 친구들이랑 옷 둘러보고 있는데 남성분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오셔서 저한테 진짜 폰 안 건드린 거 맞냐고, CCTV를 돌려보니까 제가 의심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폰 분실한 남성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종업원이 들어가고, 분실한 남성분이 다시 들어간 상황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종업원 분은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폰이 없었고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나봐요. 그러니까 속어법으로 제가 폰을 가져간 게 되니까 어머니분이 저를 추궁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져갔다고 해도 못 믿어오신지 계속 추궁하시길래
들고 온 가방이랑 주머니를 다 털어서 보여드렸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의심하시길래 옆에 제 친구가 화나서 뭐라고 쏘아붙였어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추궁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찔리는 것도 없고 당당하니까 그냥 고른 옷들 다 계산하고 가게 나와서 그날 잘 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쭉 잊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법이나 경찰서 이런 쪽에 연관된 게 정말 처음이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네 대답하고 말았는데요. 소환 영장이 있고 CCTV를 돌려보니 저랑 점원이 용의자인데 점원은 못 봤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각해봐도 당연히 제가 용의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날 훔쳤는데 무서워서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황당하고 짜증나서 뭐라고 쏘아붙이려다가 경찰 쪽에선 의심할 수도 있지 싶어서 그냥 저 안 훔쳤는데요 하고 말았는데요. 주변에선 별일이 없을 거라는데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고 소심해서 불안해요. 짜증나기도 하고. 내일 저녁에 경찰서로 오라는데 그쪽 길도 모르겠고 별일은 없겠죠? 혹시 상황이 나쁘게 진행된다면 제가 무죄인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 죄 없으면 택시비라도 돌려줄까요? 알바에 가면 모은 피 같은 내 돈. 인문계열 학과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아빠는 난치병에 몸져 누워 계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십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외동딸입니다. 대학 지원 시 주변의 모든 어른이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진학해야 한다고 했지만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우기고 우겨서 원하는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입학 후로 미친 듯이 과외를 찾아다녔고 선배들 소개로 고액과외를 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과외를 맡은 학생의 성적이 급상승하다 보니 소개에 소개가 이어졌고 과외비로 등록금의 용돈 충당했고 엄마께 생활비와 아빠 병원비도 드렸어요. 4학년이 돼서는 고민 끝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졸업 후엔 과외를 그만둬야 하는데 전공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외비만큼 벌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과외를 해오면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석박사 등록금은 다행히 장학금과 지원금으로 거의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과외하는 학생 집에서 선볼 생각이 없냐고 하셨습니다. 의사 집안인데 큰아이도 제가 가르쳐서 의대에 갔고 둘째도 이번에 의대 합격했습니다. 그 집 남매를 연달아 5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 아이들 어머님과도 어느 정도 친해졌고요. 수업이 밤 12시 넘어서 끝나는 날이면 기사님 붙여주시며 집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하셨고요. 명절 때나 스승의 날 등엔 작은 선물이라도 항상 챙겨주셨고 5년간 아이들 보며 느낀 거지만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집안도 화목하고 경제력도 있고 여러모로 부러운 집이었어요. 수능 전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차나 한잔 마시자고 하셔서 같이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선을 볼 생각 있느냐더군요. 친척 조카인데 집은 잘 살지만 부모도 조카도 공부하는 거리가 멀다. 남대문에서 장사하는데 주로 수출을 하는 장사라 돈은 꽤 있다. 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장사치곤 꽤 규모가 있다. 조카도 그 밑에서 일 배우고 있다. 며느리는 똑똑한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한다. 혹시 선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안 났습니다. 저와는 너무 다른 스타일.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고 관심사도 다릅니다. 동갑이라 그래도 관심사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앞에서는 조심하는 듯 하지만 말도 거칩니다.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아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사랑까진 모르겠지만 함께 살면 재밌을 것 같다.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는 책임져 주겠다. 교수가 되길 원하면 끝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흔들립니다. 분명 사랑 없는 결혼이 될 텐데 흔들립니다. 첫사랑, 두 번째 사랑이 제 집안 사정과 돈을 벌기 위한 제 가해 일정에 질려 떠났습니다. 집안 빚과 아빠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과외를 4-5개씩 해야 했고 제 공부도 해야 했고 연애에 크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다들 날 이해해주고 지지해준다던 남자들은 다 절 부담스러워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혼 해도 되는 걸까요? 답답하네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0대 중반 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 새로 분양받으셔서 이곳에 입주한 지 4개월 조금 안 되었고요. 옆집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좀 더 늦게 입주한 것 같습니다. 같은 라인의 옆집은 전세로 입주한 한 신혼부부인데 입주 한 번도 마주치거나 인사를 나눈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였는데 정말 치가 떨리는 상황을 겪었네요.
저는 현재 그 집과 바로 인접해 있는 방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옆집에서 이따금씩 들려오는 음악 소리였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같은 가끔 재즈나 컨트리 뮤직 비슷한 음악도 들렸고요. 마치 제 귀 가까이에 음악을 틀어놓은 듯 크게 들려서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귀마개를 끼거나 이어폰을 껴도 들리는 생생한 음악 소리. 처음에는 저와 부모님이 옆집에 무슨 작곡가가 사는 건가? 혹시 녹음실이 있나?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동생이 일상적으로 대화하며 웃고 텔레비전과 음악을 틀어놓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용히 공부하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곤 하고요. 그런데 이사온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는 말 그대로 생활 소음이 아닌 공연장 음악 소리와 흡사했습니다. 처음에 음악 소리가 몇 번 들릴 때 부모님께 제 방에 와서 들어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직접 들어보시고는 좀 심하네 하셨고, 제가 직접 가서 주의 좀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는 이웃끼리 그런 말하면 서로 불편하다며 그 사람들도 잠깐 그러다 말겠지라며 조금만 참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웃과 계속 볼 사이니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싫은 소리는 안 하고 지내자는 주의라서요. 그리고 이따금 잊을만 하면 그곳에서는 어김없이 음악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귀마개나 이어폰을 끼거나 그래도 심할 때는 거실이나 동생 방에 가서 있거나 하며 지내왔습니다. 사건은 어제 밤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경. 저는 때마침 쉬면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듣는 음악이 옆집 소음에 가려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약속 때문에 외출할 시간이 다가와서 딱 한 번만 더 참고 나중에 내가 정말 집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볼 때 얘기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외출했습니다. 밤 11시쯤에 귀가하고 제 방에서 옷 갈아입고 쉬려하는데 외출 전에 듣던 것과 같은 큰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연장에서 녹음한 걸 틀어놓은 건지 큰 음악 소리와 함께 수많은 관중들의 발짓 소리도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께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지금 옆집 찾아갈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밤에 이렇게 큰 음악을 듣는 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직접 가서 얘기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살짝 열린 현관문 사이로 엄마가 그 집 여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바로 옆방을 쓰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며 좋게 말씀드리니 알았다고 하는 소리가 현관 너머 들렸고 음악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녀온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보니 옆집 여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샤워 중이라 저는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나갔고 그 여자와의 첫 대면을 현관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또래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여자였고 아까 엄마와 잠시 이야기한 후로 미안했는지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음악 소리 때문에 불편했다며 미안했다며 말을 시작하기에 그동안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도 얘기가 좋게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당황스럽고 기가 막혔습니다. 먼저 제 방과 맞닿아 있는 그 방은 음악 감상 전용방이라고 합니다. 제 방과 그 음악 감상 전용방은 양수기함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방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끔 그 부부의 일상적인 대화 소리도 들릴 정도니까요. 하지만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기에 저는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심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음악 감상 전용 방이라는 거죠.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라이브 음악을 틀어놓고 간간히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취조하듯 저의 신상조사를 계속 하더군요. 저의 특수한 상황 탓으로 몰아가려고 작정을 한 건지. 엄마가 처음에 가서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고 말할 때 방 주인이 학생이라는 걸 말하신 걸 듣고 고3이냐며 묻길래 대학생인데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서 공부한다고 했고 제게 하루 일과와 스케줄을 꼬치꼬치 물으며 자신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말해달라고 그 시간을 피해서 음악을 듣겠다고 하는데 마치 저에게 배려를 하는 척 맞춰주는 척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모습을 취하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배려를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의 공간에서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건데 저보고 공부 시간을 말하라고 자기가 선심 써서 맞춰주겠다네요. 앞으로 똑같은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애들 아빠와 전 맞벌이 중이고 일찍 결혼한 탓에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식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던 인연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댁은 시골이고 친정은 광역시라 친정 아버지께서 시부모님께 하나뿐인 딸 본인 지역에서 결혼식 치렀으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하셨는데도 굳이 시골에서 결혼시켜야 된다고 우기시는 바람에 결국 그 뜻에 따랐습니다. 아버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예단 문제인 듯 싶습니다. 전 현금, 이불, 수저, 가전 2가지 바꿔드렸고 받은 거라고는 가방 하나예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시더니 비슷한 시기에 옆 동네 며느리가 부잣집 딸인데 예단을 삐까뻔쩍하게 해온 걸 보고 그때부턴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답니다. 제 성격도 호락호락하진 않아 아버님 하자는 대로 괴롭히시는 대로 당하고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아버님은 정말 아나무인이세요. 평일에 애들 아빠나 저나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무작정 내려오라고 전화하셔요. 오늘은 출근도 해야 하고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면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시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출근길에 손이 덜덜 떨릴 지경입니다. 걸핏하면 애들 아빠나 제게 전화 오셔서 뭘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저걸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 그렇게 뜯어가신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은 되겠네요. 필요하시다면 자식된 도리로 얼마든 드려야죠. 근데 다 본인 유흥비로 들어가세요. 약주라도 한잔 하시면 제게 귀싸대기를 휘갈겨버려야 할 년이라고 하시고 그보다 더한 말씀도 많이 하셨죠. 그것도 저희 애들 앞에서요. 그러니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가 좋겠어요. 안부전화 한번 그래도 할아버지니까 드려라 해도 대답만 내내 하고는 영 하기 싫은 눈치입니다. 애들이 할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힌다는 이유만으로 멀리하는 건 아니고 애들한테도 저한테 하듯이 그렇게 대하셔요. 내가 너희들 할아버지다. 집에 오면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며 90도로 인사하라고. 꼭 허리가 숙여져야 한다며 애들한테 1시간은 설교하십니다. 그러니 민감한 시기에 애들이 곁에 가고 싶겠나요? 애들 안부전화 한 번 안 한다고 저한테 또 야단이셔요. 제가 애들 선동하고 있다고요. 그 와중에 재작년 시어머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도 시어머님 계실 때는 사고는 안 치셨는데 꽃뱀 할머니한테 물려 집문서까지 내줄 뻔하질 않나.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버님 좀 모셔가라고 매일 다른 영감님들이랑 싸움질 하신다면서 난리셨어요. 파출소든 경찰서든 몇 번을 드나들었는지 애들 아빠랑 퇴근하고 몇 번을 시댁에 내려갔다 왔는지 정말 죽지 못해 살던 세월이었죠. 애들 아빠요? 그래도 지 아버지라고 찍소리 못합니다. 애들 아빠가 제일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버지가 아들 무서운 줄 몰라요. 서방님도 마찬가지로 애들 아빠처럼 우유부단하고요. 그러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심심하면 사고치고 뒷수습은 어차피 아들들 내외가 해주니까요. 그러던 중에 동네에서도 거의 반 쫓겨나듯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안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서 자진해서 야근하고 연차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살림하는 기집애가 밖으로 나돌아다닌다. 뭔 짓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훈계가 늘어지시죠. 거동 다 하실 줄 알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식사 다 차려 드셨으면서 아침에 밥하고 반찬 국 해놓으면 식탁에서 식사하시고 그대로 두고 하루 종일 계셔요. 집에 방이 3칸인데 아들, 딸이 자기 방 뺏으면 집 나갈 거니 어쩌니 하도 칭얼칭얼거려서 예민하고 공부해야 할 시기라 안방 내드렸습니다. 애들 아빠랑 전 거실 생활했고요. 어느 날 하늘이 핑핑 돌고 현기증이 나고 몸에 오한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몸도 정신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탈이 난 거라고 쉬어야 된다는 처방이 나왔어요. 휴가 내고 집에서 좀 쉴라치면 애미야 뭐 해먹자, 애미야 이거 해줘.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휴식일 것 같네요. 결국 애들 아빠한테는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 아버님 집 근처 원룸이라도 구해드리던지 우리가 그만 살던지 몇 주를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집에서 5분 거리 원룸에 모셨습니다. 모시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버님 간암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4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서방님 동서는 제게 아버님 쫓아보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있는 대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아버님 사고 치시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원룸으로 모시고서도 반찬 한 가지 코빼기 안 비추던 것들이 이제와 하는 말이 아버님 돌아가신 게 저 때문이랍니다. 체면이고 나발이고 장례식장에서 같이 싸웠어요. 유치한 행동이었다는 거 압니다.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나와야 울죠. 무덤덤하게 슬픈 표정 한번 짓지 않았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장례식장은 눈물 바다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친척 어르신들 그래도 10몇 년 보고 산 시아버지인데 몇 년 같이 살아놓고 어쩜 저렇게 정없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냐고 욕하셨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밥 먹을 거 먹고 잘 거 다 잤어요. 장례식 끝나고 애들 아빠가 그러대요. 실망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내 아버지면 당신 아버지인데 장례식장에서 맏며느리로서의 태도가 그게 뭐냐고 그래요. 제가 맘고생한 거 몸고생한 거 저밖에 모르는 것 같아 서럽더라고요. 자식 새끼도 키워봐야 소용없고 남편이란 인간은 지 애비밖에 모르네요. 제가 그랬죠. 아버님은 날 딸처럼 여겼냐고. 내 아버지 멀쩡히 계시는데 당신 아버지가 왜 내 아버지냐고. 미친년처럼 윽박질렀네요. 애들 아빠가 이번 장례식 때도 친척 어른들 다 제 얘기를 한마디 하셨고 본인도 우리가 아버지 내쫓아서 돌아가신 것 같다. 좀 더 참아주고 보듬어주지 그랬냐 한마디에 이성이 끊어져 제 손은 남편 따귀에 가 있었습니다. 저더러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원에 가보래요. 그 길로 집 나가서 며칠 만에 들어오니 아무렇지 않게 애들 대하네요.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참 답답하네요.